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포모도 많이 느끼고 또 시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 미국 개미들도 한국 시장에 관심들 많이 네. 갖는다고요. 그래서 뭐 제휴증권사 네. 이런 것도 이제 막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막 하루에 뭐 몇 조씩 뭐 순매도 몇 조씩 순매도 막 이런 게 되게 크게 네. 엇갈리는데 이 외국인 개미들의 진입 좀 시장에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향후에 원화 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약세잖아요. 근데 조만간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는데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수출 대금이 역대급이죠. 네. 뭐 거의 지수 8천에 해당하는 정도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무리 지금 대부분의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 그래도 모조리 전부 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로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월급 줘야죠. 네, 왜냐면 최소한 월급이라도 줘야 되고 이번에 성과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만 환전한다고 하더라도 원화가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장에 투자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 놓고 보면 멘붕이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금이 없어요. 돈 벌고 나면. 양도세. 네. 똑같은 마이크론을 사거나 하이닉스를 샀었을 때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란 말이에요. 일단 낮에 할 수 있고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데 세금도 없어. 심지어 수익률도 더 나쁘지 않아. 예. 근데 미국과 하게 되면 밤에 피곤해요. 예. 그리고 세금도 22% 22%. 내야 돼. 예. 그렇죠? 쉽지도 않고. 그럼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그래서 돌아갔던 제비들이 저는 나갔던 제비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집으로. 생각보다 집으로. 그러면 즉 원화 약세 중 생각보다 큰 영향을 가진 것들이 저는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조금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거기에 외국인도 직접 개인들이죠. 한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뭔가 지금부터는 원화와 관련해서 이젠 추가적으로 1,500원이 넘고 그 이상으로 가는 약세를 전망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원화가 강세, 그러니까 1,400원대 중후반인데 초반이나 아니면 1,300원대 중후반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으로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게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원화가 대단히 약세여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이 꽤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간혹 내가 시장에 너무 모아서 다른 건 못하겠는데 그래도 뭔가 모멘텀 플레이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로 사실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주신 질문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방금 오신 분들 지금 막 뭐 메모하시는데 원화 약세 피해주 막 이렇게 적으시는 것 네. 같은데 하얀 볼펜 쓰시는 거 그죠? 그거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열심히 또 노트 해야 됩니다. 예, 메모해야 됩니다. 미국장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조금 이제 오름폭이 달라서 그렇지 뭐 미국장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요. 전쟁, 물가, 금리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닙니다. 거기도 잘 여전히 되잖아요. 걱정이 있죠. 네. 그러나 제가 우리 그때 1월인가 3월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호르무즈 해협으로 반도체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했더니 댓글 중에 몇 개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사이즈를 너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런 악재들이 있으면 뭐부터 봐야 되냐면 현재 시장을 이끌었던 호재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사이즈를. 악재와 호재의 사이즈. 예. 그러니까 지금 AI 투자라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물가라는 악재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쟁이라는 이 악재보다는 이 AI 투자라는 이 호재가 사이즈 면에서는 조금 큰 게 아니라 사실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뭔가 전쟁 때문에 방향을 바꾼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넌센스였었어요. 그냥 비웃어주고 싶었는데 방송이니까 그럴 수는 없었었고. 그때 특강 때는 많이 비우시던데. 네.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이거 이 사이즈도 비교 못할 정도면 네. 그러면서 분석이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최소한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 악재가 있으니까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을 하는데 이게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냐 아니냐라는 걸 공통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전쟁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이란하고 미국 전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뉴스도 잘 안 보실 거요?
지금 우리가 알고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나침판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증시에 길게 보면 악재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 수요를 감안을 해서 결국엔 일어날 때 당시는 당연히 조금 어렵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결국 시간을 놓고 1, 2년 뒤에 놓고 보면 그게 대단히 호대로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네, 보면. 왜냐면 전쟁은 모든 걸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파괴한 걸 다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또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했었을 때 그 전쟁 다음에는 꼭 호재 국가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6.25 전쟁 때문에 망해가던 일본이 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던 것도 그렇고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1929년에 있었던 대공황을 탈피하는 계기가 된 것도 그렇고 또 가까이 있는 베트남전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그렇고 한번 지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있어요. 고베 대지진, 한신 대지진. 예. 당연히 그 지진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폭락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거 공부해보면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어링 은행이 파산했던 사례가 됐는데 파산하고 그 뒤로 2년 동안 일본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엄청나게. 어느 정도로 급등을 하냐면 그 당시 고베 대지진이 났었을 때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 들어갔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가 표현으로 깔짝깔짝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베 대지진 이후에 그 2년 동안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혹시 우리가 경기부양책을 잘 써서 그런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래서 경기부양책을 철수를 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제대로 골로 가는 계기로 되는 그럴 정도로 경기가 좋았다고 해. 너무나도 많은 복구 수요가 있었던 거예요. 고가도로 다시 깔고 모든 도로 다시 깔고 왜 고베 대지진이 엄청 컸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었다. 그래서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었죠.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기억나시나요? 네. 그건 이제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후쿠시마 원전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이 관련 기업들이 몇 배나 급등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일본의 자동차 밸류에이션 무너졌을 거고 여러 가지들 되면서 그래서 항상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항상 피해와 수혜만 나뉘어요. 피해와 수혜가 나뉘고 그 와중 속에서 썸을 해보면 합쳐보면 수혜가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나 전쟁 안타깝긴 하죠. 인명이 살상되고 그래서 절대 무관 인명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무엇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그때 이게 왜 탄생이 된 거냐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방산이 오를 거 알았거든요. 업계 최초였잖아요. 그쵸. 제가 그 얘기할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방산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없었어요. 방산 업종이라는 게 없었고요. 예. 없었었어요, 아예. 그래서 아예 그런 게 없었던 때니까 뭐 누가 올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저는 그게 보였다고요.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이런 사태가 터지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의외로 돈 벌 수 있는 길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수혜됐던 기업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인 거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게 세상인데 돈이라는 건 눈물도 없고 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되는 데만 쫓아다니는 게 돈의 속성이니까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그 인류사의 비극이 금융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겠고 참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 전쟁 사실 이것도 이제 종전되기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는 건데 혹시 이거는 좀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중 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일단은 트럼프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일단은 뭐가 돼야 되냐면 11월 3일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선거가 그 회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매우 낮죠. 여기서 가서, 왜냐면 지금 뭐 이란하고의 어떤 전쟁도 잘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하고도 불협화음이 굉장히 커지면 지지율 측면에서는 유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협박할 수 있는 수단들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관세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힘을 잃었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결과부터 도출을 해줘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 11월 3일에서 중간선거에서 지지율을 올리는 결과를 내줘야 된다.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신을 트럼프란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 받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한테 콩을 사주기 원하는 거, 농산물이죠. 농산물을 중국이 대거 사주는, 그다음에 보잉을 대거 사주는 그런 어떤 역할들과 관련해서 이게 대단한 성과라고 포장을 하기 위한 어떤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그럼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문단을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협상단도 1기 때 갔을 때보다 되게 축소가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회담 이렇게 자체도 제가 볼 때는 1기 때보다는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큰 만남을 가는데 그냥 올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간선거니 중간선거에서 어떻든 선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에서 싸움에서 물론 미국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선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동네는 선거가 없는데 여긴 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할 수 없이 선거에서 유리한 쪽으로 내가 해야 되는 한계를 노출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 예,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인은 미국도 한국도 어느 나라도 정치는 무조건 표가 우선이에요. 그렇죠? 다른 것들보다도 표가 우선, 국민이 우선이 아니라 표가 우선이에요. 그럼 그 표가 우선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큰 불협화음보다는 어쨌든 뭔가 타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따라가는 그 사절단들이 현재 트럼프가 뭔가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고, 반면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이 원하는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가지를 받아오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또 혹시 그 이전에 트럼프가 방중을 하기 이전에 전쟁이 휴전이 되지 않는다라면 중국이 또 가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탁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되게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유가가 내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 상태로 이 유가에 있으면 분명히 미국 입장에서 좋은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유가가 현재보다 최소한 10달러에서 15달러 이상 내려가 주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중재자들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건 미국이 그랬다 안 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혹시 풀리는 일이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수가 다시 랠리할 수 있는 또 큰 기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만 풀려서 유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에서 탈퇴를 했죠. 그래서 증산을 결심을 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펙 관련해서 사우디가 결국 아랍에미레이트가 뭔가 원유와 관련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걸 되게 싫어하기 시작해서 동반 증산을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펙 관련 국가들은 지금 증산을 결의했고,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뭔가 봉쇄가 해제되면 유가는 한 번도 아니고 이중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품어왔던 물가에 대한 우려도 뒤로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먼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을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가도 내릴 것 같고 원화도 강세 쪽으로 갈 것 같고 뭔가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이거 메모하느라고 제가. 아, 예. 줄 두 개 이렇게 치고. 예. 반도체만 주식은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저희 투자 나침반
수강하신 분들한테도 네.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런 질문들도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하반기 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우려 예. 없느냐. 근데 요거는 지금 답변으로 어느 정도 좀 가름이 되겠네요. 예,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고용도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이번에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도 많은 11만 명이 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와서 이 정도면 되게 고용의 질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고용 지표를 볼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취업이 됐느냐도 중요하지만은요. 두 번째는 실업률을 봐야 되고 세 번째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에요. 만약에 정말 고용의 질이 좋아서 사람이 부족해지면은요,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오세요. 제가 조금 임금을 더 드릴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0.2%면 오른 게 아니에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취업이 된 분들 보면 전부 다 파트타이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생각보다 고용 시장의 질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일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일반 실업률은 되게 낮은데 이 광의의 실업률이라고 해서 U6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해보면 실업률이 8%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용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면 사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뭐 유가 좀 오른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 동결이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어느 정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금리 인상 이렇게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또다시 할 건데 대신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올 때 골드만삭스였나 어디서 보면 미국이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그 얘기인즉슨 지금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하에 대한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다. 다만 당분간 동결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동결로 가다가 내년쯤에는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또 그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어 놓는데 더 집중을 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결국 여러분들 이런 고용 이런 움직임들이 가장 큰 이유가 궁극적으로 지금 고금리가 너무 장기화돼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괜히 지금 연준 의장까지 바꿔 이제 금리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미국 금리가 높아요. 되게 제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가 되면 서민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소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소비자 신뢰 지수 보면 정말 우리 표현으로 꼬라박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을 논하는 건 제가 볼 땐 시기상조인 것 같다. 되려 뭐 쉽게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좀 흐르면 지금은 뭐 보수적 동결 이런 어떤 표현을 일정 부분 가다가 어쨌든 이란하고 미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다시 그래도 한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논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제가 볼 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야, 투자 아이디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 이게 질문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 질문을 보고 오진 않았습니다. 예. 항상 질문 열심히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섹터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 아까 그 반도체 이야기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5월 11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 내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비중이 50%를 넘었더라고요. 네. 와, 코스피 200 내에서. 전체 코스피 중에서도 한 47%. 네. 거의 그냥 절반이 삼전 닉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나 아니면 본인의 포지션 차이. 이거 너무 과도한 쏠림 아니냐. 아니다. 실적이 어마무시한데 이 정도도 과한 건 아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쏠림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게 강세장에서 쏠림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쏠림의 또 다른 말은 이게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게 시장의 움직임이 소비지표나 경기지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AI 얘기만 한다. AI 시장이니까 AI 얘기만 하죠. 그 친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 친구 머릿속에 한계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미국이라는 시장은 지난 40년간 놓고 보면 GDP의 70%가 소비인 거고 결국 그 소비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을 반복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지수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재고 순환 지수라는 것들이 되고 경기 순환의 이론이지만 미국이 지금 거의 50년 만에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살았던 그 모든 시대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댈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뭐 소비 지금 마이클 보리가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오늘 갈 때 변압기 하나 들어놓으실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삼성가 하나 그렇죠? 아니면 여기 현대일렉가 하나 뭐 들어놓으실 그런 분들 없잖아요. 네. 이 소비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소비입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시다가 용산에서 디램 뭐 몇 개 좀 이렇게 사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게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엄청난 큰 산업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인 거잖아요. 이게 소비 심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간혹 이렇게 큰 투자가 진행될 때는 소비라든가 이런 경기 관련 지표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 이익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버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이 AI 관련 인프라 관련주들은 반도체부터 이런 관련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기업의 이익 사이즈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한 분기 벌어들인 이익이 지난해 전체 이익보다도 더 클 정도가 됐는데 사이즈가 안 커지면 이상한 거죠. 반면 현재 이 AI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나요? 별로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쪼그라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냥 그런 현상으로 이해해야지 자꾸 또 여기서 쏠림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스스로 또 위축되거나 팔고 싶어져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뭔가 시대마다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좋았었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시가총액이 올랐었고 그때도 쏠림 얘기 나왔죠. 근데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방산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쏠림의 또 다른 말은 강세장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냥 주도주란 얘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가 볼 때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